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CBS 김광일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첫 뉴스 어디로 갈까요? 영수회담 기싸움.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첫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생겼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전해졌던 깜짝 소식이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납시다라고 제안을 했고요. 네. 이재명 대표도 시점을 못 박지는 않았지만 가급적 빨리 만나시죠라고 화답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은 대통령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꺼려왔던 터라 왜 지금일까? 이런 생각들 들어요. 가장 큰 계기는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것 때문 아니었겠냐라는 해석이 나와요. 금요일 날 오전에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 지난 16일에서 18일 전국 성인 1000명 대상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건데 네.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23%가 나왔습니다. 3주 전에 했었던 직전 조사보다 11%포인트가 하락한 결과였어요. 그렇죠. 물론 총선 참패에 따른 지지층의 낙담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선거 이후에 있었던 지지부진한 쇄신 작업, 인사 잡음, 여기에다가 비선 논란까지 제기됐었던 게 반영됐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네. 국면 전환 위해서라도 영수회담이 필요했을 거다 이런 얘기고요. 반면에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문제 때문에 추진한 게 아니고 오히려 인사 문제에 신경 쓰다가 영수회담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늦어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나는 것까지는 합의가 됐는데 이제 언제 만날 거냐, 그리고 의제는 뭘 갖고 이야기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기싸움 전국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자,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했던 얘기긴 한데요. 네. 민주당 쪽에서는 그냥 만나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다,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결국에는 의제나 형식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할 텐데 이번에 키포인트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입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 지원하자. 이거 총선 때 띄웠던 건데 이걸 이번에 가지고 간다는 거죠. 네, 총선 공약이었고 민주당에서 지금도 계속 밀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국무회의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나라의 미래를 망칠 수 있다, 이 마약과도 같은 거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좀 충돌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인사 관련한 협조를 구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렇죠. 총리. 원래 늦어도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할 거다라는 얘기도 많았었는데 한 주 넘어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길어지게 되면은 총리도 총리지만 뒤에 내각, 대통령실 이런 인사가 다 밀려 있어서 국정의 공백이 우려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총리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굉장히 난항이기 때문에 결국 이 문제를 풀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때문에 협조해달라 혹은 아예 좀 총리를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일정은 언제가 유력해 보입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이런 관측이 많아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랑 루마니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내일 있을 거다, 그게 유력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예. 이재명 대표는 금요일 날 대장동 재판이 있어서 예. 그 사이 수요일, 목요일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많고, 스케줄상은 그런데 의제가 그때까지 조율 안 되면 그러면 다음 주로 밀릴 수도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음 주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박순봉 기자, 어느 네. 부분에 주목하셨습니까? 방금 이제 시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 쪽에 물어보니까 일단은 좀 공개적으로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협상력하고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의제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진 않는데 좀 인상적이었던 표현은 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보다 중요한 거는 내용이다. 그리고 시기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는 시기적으로는 좀 뒤로 밀려도 괜찮으니까 내용에 신경을 쓰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기싸움 양상으로도 볼 수가 있고 의제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니까 이제 한두 주 밀려도 괜찮다, 이런 취지로도 좀 이해가 되고요. 자, 민주당은 시기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야기를 했다면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인사를 해야 되니까 네, 시기가 급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약간 밀당, 기싸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대통령실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총리를 조금 논의를 한 다음에 진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하면은 애가 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좀 올 수가 있는 그런 거고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던지려고 하는 의제들은 뭐냐? 일단 공식적으로 나온 얘기는 없고요. 이제 수면 아래서 종합적으로 좀 취재를 해봤을 때 네. 그러니까 이런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는 아까 김광일 기자가 얘기를 해줬지만 그 민생지원금 25만 원은 공통적으로 나오고요. 이 얘기는 던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뭐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총선 때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내용들을 참고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뭐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웠던 공약 중에 한 가지죠. 그리고 또 나머지 공통적으로 나온 얘기는 이제 의대 정원 조정 문제,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법, 그다음에 거부권 중단, 시행령 통치 중단, 뭐 이런 얘기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은 좀 전반적으로 나오는데 좀 제가 그 주목이 됐던 거는 특검 중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당내에서 엇갈린다라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서도 의제로 가져갈 거냐 말 거냐를 두고 민주당 내 의견 어떻게 엇갈려요? 좀 강경파라고 표현할까요? 강경파 그 지도부 쪽의 의원들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걸 만약에 얘기할 수 없다라면 표현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벗어날 수 없는 사안이고 그걸 의제로 하지 말자고 하면 우리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을 하는데 또 친명계 뭐 핵심적인 의원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뭐 강경파들이 김건희 특검법을 세게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게 예의겠느냐. 그렇게 하면 대화가 진행이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친명 핵심 의원이? 네. 그래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최상병 특검법 정도는 뭐 얘기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얘기를 하지 말고 이 대화를 좀 정례화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 그러니까 부분을 확답받자? 네, 차라리 뭐 수시로 전화 통화도 할 수 있고 그런 신뢰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중요하지. 아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먼저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대화를 그르치는 그림으로 가는 거는 좋지가 않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방금 얘기한 거랑 좀 연결되는 내용인데 그 진정성이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일회성으로 그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가장 좀 주목해서 보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밀려가지고 이번에 회담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여론조사 얘기도 해줬지만 총선에서 패배한 것도 있고 여론조사 압박도 있고 당내에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냥 좀 벗어나기 위해서 국면 전환용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많이 들렸어요. 뭐 똑같은 워딩들은 아니지만 이재명 대표를 파트너 협치의 상대로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들리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형식 얘기도 좀 많더라고요. 이제 형식이 아마도 그 협상 중에 또 주요한 축 중에 한 가지가 될 것 같은데. 형식이라면 어떤 얘기예요? 뭐 1대1이냐 2대2냐 혹은 공개냐 비공개냐 이런 문제? 맞아요. 모두 발언을 공개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아니면 또 끝나고 나서 대변인 논평으로 그냥 끝낼 거냐 말 거냐 아니면 배석자가 누구가 들어갈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의 뭐 핵심 관계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대통령 스타일 일방적으로 여태까지 얘기하고 좀 비공개로 많이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총선 이후에도 발목을 붙잡은 거 아니냐. 만약에 이 회담 때도 그런 방식을 선택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더 압박이 될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 형식을 좀 많이 보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개 방식으로 가자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여야 인사들 다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양쪽 이야기 좀 직접 들어보고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죠. 친명 전진 배치. 민주당의 당직 인선 어제 발표됐습니다. 네, 총선 끝나고 정무직 당직자들이 일괄 사퇴했었는데 그 자리에 친명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특히 21대 의원들 외에 22대 당선자 새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대거 자리를 맡기는 모습이었어요. 자, 신임 사무총장부터 쭉 좀 알려주세요. 사무총장 신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윤덕 의원, 그리고 사무부총장의 강덕구 의원이랑 황명선, 박지혜 당선인, 그리고 정책위 의장, 부의장은 진성준, 민병덕 의원,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영배, 법률위원장 박준택, 이용우, 대변인의 박성준, 한민수, 황정아, 그리고 비서실장은 천준호 의원이 유임됐고요. 당대표 정무실장으로 김우영 당선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제일 눈에 띄는 건 민주연구원장. 민주연구원장 누구요? 원래는 이제 친문 출신의 정태호 의원한테 맡겼던 자리였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정책 총괄했던 완전 핵심 측근이거든요. 특히 기본소득, 이재명 대표의 어떤 브랜드잖아요. 이 기본소득을 설계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리스트, 지금 말씀드린 리스트를 전체적으로 보면 진성준 의원 외에는 전원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원내대표 또 국회의장에 나서겠다 도전장 내미는 주자들 가시화되고 있죠. 네, 원내대표의 3선 성공한 박찬대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통해서 출사표를 던졌고요. 그러면 이제 원내대표 출사표 첫 번째가 박찬대 의원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공식으로는 첫 번째였고 그리고 또 역시 3선이 되는 김병기 의원 노컷뉴스 인터뷰 통해서 사실상 출마 입장을 시사했고요. 둘 다 친명 핵심입니다. 그렇죠. 4선이 되는 서영교, 김민석, 김성환 의원도 출마를 검토한다고 하고요. 하마평까지 포함하면 10명이 넘어요. 치열합니다. 4선의 박범계, 한정혜, 남인순,
삼선의 강훈식, 박주민, 송기현, 조승래, 한병도 의원까지 뭐 사실상 당권 주자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라인업인데 네. 당권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연임 가능성이 자꾸 거론이 되기 때문에 원내대표 쪽으로 다들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어떻습니까? 일단 6선이 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이랑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붙을 전망이고요. 네. 여기에 5선에 정성호, 김태년, 안규백, 우원식, 윤호중 의원까지 자천타천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 경선도 이렇게 뜨거운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또 뭐 2명, 3명 이렇게 붙는데 그리고 굉장히 조용히 치러지는데 이번에는 경선 룰을 가지고도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뜨겁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잠시 후에 지금 공식적으로 국회의장 출마를 직접 표명한 인물은 조정식, 추미애, 정성호 이 세 분 정도 되죠. 그중에 추미애 전 사무총장, 추미애 의원, 조정식 의원이군요. 오늘은 조정식 의원, 차후에 추미애 의원의 인터뷰도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은 조정식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정성호 의원 인터뷰도 준비돼 있고요. 네. 저희 차례로 다 만나보겠습니다. 박순봉 기자. 네. 예. 일단은 좀 주목해서 볼 만한 거는 먼저 이제 이 대표 측 그 설명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일하는 국회를 만들 당직 인선이다. 그러니까 추진력이나 성과 이런 것들을 많이 봤다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설명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좀 해석들을 좀 해보자면은 그 친명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예측은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구성 자체가 다 전체적으로 다 친명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는 이제 모 의원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친명계하고 신명계만 있을 거다. 그러니까 신명. 네, 새로운 비명계는 친명. 네, 비명계는 앞으로 없기 때문에 그냥 친명계 내에서 될 거다. 이건 예측이 됐는데 다만 친명 중에서도 더 친명 색채가 강한 사람들이 많이 됐다라는 데 좀 주목이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방금 얘기해 주셨던 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 같은 경우에는 측근 중에 측근이고요. 그러니까 성남 라인으로 분류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측 주변을 그 취재를 해보면은 경기지사 때보다 성남시장 라인을 가장 더 그 최측근으로 보거든요. 경기도 때보다도 그 더 전. 그렇죠. 성남시 때 맞습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고요. 최친명이다. 맞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 이 연구원장으로 들어갔다는 데 좀 주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민영배 의원이라든가 김우영 당선인, 뭐 최민희 당선인, 또 한민수 대변인 뭐 이런 인물들이 다 들어갔다라는 거 아주 찐명이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네. 특히 이 과정에서 또 주목이 되는 거는 메시지가 하나 좀 담겨 있다라고 해석이 돼요. 어떤 거요? 이번 공천에 문제는 없었다. 혁신 공천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잖아요. 네. 공천에 논란된 인물들이 다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우영 당선인. 사실 이제 그 강병원 의원 지역구로 가면서 논란이 됐었고 또 강원도에서 옮기면서 네, 강원도당 위원장이어서 사실 지도부 내에서도 반발 많았거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당직 인선에 배치를 하면서 이 공천에는 문제가 없었다. 이런 점을 제약인 거고요. 또 한민수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서울 강북을 당선인인데 이 서울 강북을이라는 곳이 그 박용진 의원이 아직까지는 현역인 지역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았던 뭐 세 차례 경선을 치렀던 그런 지역구라서 이런 지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천에 이상 없다. 이런 것들을 재확인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 관계자가 오히려 저한테 이런 얘기를 좀 물어보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임기는 8월 28일까지인데 왜 당직 인선을 교체를 지금 하는 걸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라고 해요? 이게 왜냐하면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냥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당대표 연임하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면 임기가 그 사무총장이라는 건 결국 당대표랑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4개월밖에 안 남은 임기를 당대표가 임명을 했다. 이건 이제 연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들을 하는데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은 네. 연임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려요. 측근 그룹 내에서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좀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측근들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네. 연임은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의원 최측근 정성호 의원은 연임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측근들 생각은 좀 다르다고. 왜요? 맞아요. 그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측근들인데 왜 그러느냐면 표현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여러 좀 비슷한데 그 같은 표현들을 여러 번 들었는데 뭐냐면 일단 그 성적표를 네. A+를 받지 않았느냐. 이번 총선에서. 네. 그 받았는데 다시 시험을 쳐가지고 또 성적표를 받을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당대표를 다시 하게 되면은 다시 리스크에 노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성적을 확실하게 받아놨으니까 굳이 다시 할 필요 없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 또 비슷한 표현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챔피언 벨트를 땄는데 챔피언들이 방어전을 빨리 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방어전은 천천히 할수록 좋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성적이 좋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 교체의 의미를 그럼 보면은
당 이재명 대표가 임명한 4개월 남은 임기의 사무총장단이 언제까지 유지가 될 거냐. 이게 중요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 당대표에 연임한다라고 하면 그냥 이제 자신이 당대표를 할 거니까 임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연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차기 당대표가 이걸 바꿀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제 이 문제에 아.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거예요. 대표가 다른 사람이 된다고 한들 지금 당직 인선된 새로운 인물들을 교체하기가 쉽겠는가? 아닐 것이다. 네, 그 부분이 좀 쉽지가 않은 거고 거기서 이제 갈등의 소지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연임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또 주목해서 볼 수 있는 거는 교체의 의미인데 일단 첫 번째는 그 보낼 사람들은 좀 보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조정식 사무총장 예, 예.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 국회의장을 나가야 하고 되니까. 싶은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나갈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가 확고하게 됐다라고 하지만 이제 네. 새로 들어온 인물들 있잖아요. 측근들 자리 배정해줄 그런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좀 약한 가능성으로 연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는데 이건 아직 4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건 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찬대 최고위원 원내대표 출마하고 이런 거 지금 김광일 기자가 설명을 해주면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좀 뚜렷하게 저는 보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은 이제 그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기자들이 뭐 항상 한 발 좀 뭐 한두 발 앞서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당 주요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면은 누가 당대표 좀 후보군에 괜찮냐. 그때는 네. 이재명 대표 연임론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네네. 가장 많이 제가 들은 사람은 박찬대 최고위원이 그 중에 한 명이에요. 물론 당 대표. 네, 정청래 최고위원도 어. 거론이 이제 본인이 많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있었지만 박찬대 최고위원이 많이 거론이 됐고 특히 당 지도부 내에서 이제 기자들이 궁금한 건 예. 누가 또 가장 친명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데 거기서도 또 가장 이제 1등으로 꼽히는 사람이 박찬대 최고위원이거든요. 아니 박찬대 최고위원이 지금 재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당 대표 후보군에 가장 유력했어요. 네,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뭐 유력하다라기보다 제가 들었을 땐 측근 그룹들이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측근 그룹에서. 근데 이게 그러면은 그 원내대표로 선회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에는 그 이재명 대표 연임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걸 사실 물어보기는 쉽지가 않고 기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직군으로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나타난 현상이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국회의장들이 굉장히 후보군들이 많아졌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동시에 당대표 후보군이기도 해요. 그렇죠. 정성호 의원도 사실 당대표에 거론이 됐었던 그렇죠. 사람이거든요. 그 한 가지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국회의장 나갔다가 당대표로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민주당 당내 문제를 아주 깊숙이 들어가셨습니다. 깊숙이 취재해 오신 박순봉 기자. 국민의힘의 주말 사이 이야기도 좀 정리해 주세요. 김광 기자. 일단 윤석열 대통령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 대표한테 오찬을 제안했잖아요. 네. 그날에 한동훈 위원장한테도 오찬하자고 했대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에 그러니까 비대위 지금 물러난 비대위들도 초청을 했다는 거죠. 네. 윤재호 원내대표 통해서. 네, 월요일에 만나자라고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건강상의 이유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예. 뭐 이제 한간에는 비윤 주자로 각을 세우려는 포석 아니냐라는 게 뭐 좀 대체적인 해석으로 나오더라고요. 또 하나는 홍준표 시장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연일 강타하고 있는 와중에 홍준표 시장하고 먼저 만난 걸 아는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서운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맞물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미 만났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홍준표 시장이 연일 한동훈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격으로 공격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 겨냥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네. 배신자 프레임까지 씌웠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참다 못한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페이스북에 3년 만에 글을 썼습니다. 그제 아니에요. 그제. 토요일. 예, 그제. 예, 3년 토요일 만에 밤. 글을 썼는데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라고 하면서 지금 홍준표 대 한동훈, 뭐 친윤 대 비윤 요 구도가 서고 있습니다. 자, 박수봉 기자. 네. 뭐 어떤 부분 주목하세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 뭐 다른 어떤 자리가 되게는 윤석열 대통령이 못할 수 있지만 대신에 정치를 잘 못하게 할 수는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배신자 프레임이 만약에 씌워지게 되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앞으로 정치 행보는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옛날에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사실은 이제 제가 뭐 했듯이. 관계자 표현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냥 배신자라고 직접 찍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이 그냥 예를 들어 윤 대통령이 누구 만나가지고 한동훈 그 친구 내가 참 아꼈던 후배인데
아쉽습니다. 그냥 요런 정도 얘기만 하고 그게 공유가 되면은 바로 지지층 내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 이제 토요일이거든요. 잠시 후에 김경률 전 비대위원 통해서 이 부분은 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지런히 넘어가죠, 일단. 네, 의정 갈등 이번 주가 분수령. 의정 갈등 이번 주가 분수령이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세 가지 도화선이 있습니다. 예. 첫째, 이번 주 목요일부터 교수들 자동 퇴직 처리가 시작이 돼요. 네. 교수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의대 교수 3천여 명이 한 달 전에 사표를 냈거든요. 이미 사표 냈어요. 대부분 수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한 달 지나면 민법상 자동 퇴직이 돼요. 이렇게 되면 대형 병원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분야는 응급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질 정도로 위기가 된다고 합니다. 예.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사표 낸 교수가 한 180명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파악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정부가 파악하지 못한 사표가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년도 대학별 모집 정원이 다음 주 화요일까지 확정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고3들 수험생들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그 확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시기가 다음 주 화요일로 다가왔어요. 각 대학이 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될 마감 시한이 화요일이에요. 예. 이날이 지나면 그 정원 숫자 자체가 픽스가 되기 때문에 네.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확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요. 현재 의대생 1만 명이 수업 거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수업 일수 3분의 1 정도를 못 채우게 되면 유급이 돼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이것 때문에 5월 초부터는 집단 유급 사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이유는 뭐 본인들 유급이 되든 말든 무슨 상관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년 전체가 빈다는 의미는 계속해서 한 학년에서 의사가 안 나온다는 의미거든요. 인턴, 레지던트 계속해서. 그러니까 리스크가 점점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이 협상의 분수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하나가 지난주 금요일 날 한덕수 총리가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그 건의를 수용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학별로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건의를 수용했는데 이게 쉽게 말해서 지금 한 2,000명 증원이잖아요. 네. 이걸 각 대학 판단에 따라서 최대 1,000명까지 한 절반 정도 줄일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부 입장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주고 좀 조건을 제시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의료계에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의대 교수단체랑 의협에서 증원 자체를 백지화해라. 전공의 단체는 백지화가 없으면 대화도 없다. 어제는 한 전국 49세 의대 학장들까지 나서서 아예 증원하지 말고 동결해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대치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